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채팅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채팅창, 네, 그 줌 어플 하단부에 보시면 채팅창이 있습니다. 이 채팅창을 통해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상희 교수님께 질문하실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엄선해서 네, 몇 개 이제 선정을 해서 교수님께 직접 네, 응답하실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모든 이제 어떤 내용들 그리고 강연 내용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견해를 제시하실 때는 채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질문 외에는 좀 가급적이면 네, 다른 어떤 개인적인 발언들이나 네, 개인적인 견해 제시해 주시는 건 네, 삼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강연에 앞서서 이제 소개 잠깐 드리고 오늘 이 강연의 목적과 네, 우리 교수님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CU 6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제1차, 2차에 이어서 3차 대유행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경제활동에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이른바 기본소득으로 풀어가자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해답이라는 주장과 기본소득이 허구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오늘은 복지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기본소득의 허구와 복지국가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희 교수님 소개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현재 유튜브 채널인 이상희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희 TV를 운영하시면서 기본소득의 허구와 복지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고요.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전문이시고 보건정책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희 교수님의 저서로는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와 복지국가는 삶이다라는 저서를 책을 저서로서 두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상희 교수님 소개할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교수님 듣기 전에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희 100만 대군 카페라는 곳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님을 지지해 자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제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모든 정치색을 다 빼시고 기본소득과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상희 교수님께 하실 질문은 채팅창을 직접 직접 해주시면 질문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엄선해서 교수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교수님께 가감없이 복지국가와 또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절대 신공격이나 음성을 미리 중간에 뭐 난입하셔서 하시는 부분들은 퇴장을 시키려면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꼭 여러분들은 그 강연 수칙을 강연에 있었던 모든 수칙들을 준수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희 교수님 모시고 먼저 복지국가 기본소득이 왜 허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상황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복지국가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상희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상희 교수입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 맡고 있고요. 지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 오전 10시라서 아직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고 계신데요. 아마 제가 강의하는 동안에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게 화면 공유할 권한을 주셔야 되는데요. 제게 화면을 공유할 권한을 주셔야. 네, 같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화면이 공유가 됐죠? 됐습니다. 네, 네. 화면 보입니까? 네, 잘 네, 좋습니다. 이거 제 유튜브 이상희 TV 홍보하는 홍보하는 장면이죠.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복지국가 운동가로서 정말로 복지국가가 우리의 희망이다 이런 그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신념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천천히 하고 있는 이유가요.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셔서 아마 토요일 아침이라서 곧 들어오실 거라고 보고 제가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강의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본소득 비판인데요. 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제주대학 의과대 교수이고요. 자, 먼저 그 기본소득의 역사를 먼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에 자꾸 엉뚱한 게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기본소득의 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화면에 이 지금 이 영상 화면에 자꾸 사람들 들어오는 뭐 소식이 앞을 가려서 이걸 좀 지워 뗐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의 역사와 맥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976년에 토지정의라는 책을 냈습니다. 1796년이면 이게 프랑스 대혁명 시기죠. 그래서 토마스 페인이라는 분은요, 미국 혁명에도 참여하셨고 또 프랑스 혁명에도 참여하셨던 영국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토마스 페인. 이분이 이제 토지정의라는 책을 1796년에 출간을 하셨는데 이 책에서 전국적인 기금을 창설하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21살이 되었을 때 15파운드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 당시 15파운드면 암소 한 마리를 구입하고 약간의 경작 비용을 댈 수 있을 그 정도 규모의 돈이라고 합니다. 15파운드를 한 번 딱 주는 거죠. 21살 됐을 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본 재산의 개념입니다. 매달 이제 혹은 매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1살 때 한 번 딱 주고 마는 거죠. 그리고 50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게는 매년 10파운드씩, 1년에 10파운드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뭐 기초연금 비슷한 건데, 매달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50세 이상, 이 당시에는 뭐 50세 이상이면 노인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페인이 왜 이렇게 돈을 지급하자라고 이야기했는지, 윤리적 기초가 뭐냐, 도덕적 기초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 땅이라고 하는 거,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동재산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땅은 인류 전체의 공동재산이다. 그러니까 이 공동재산에서 나오는 그 렌트죠. 이 이익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누어 가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 토마스 페인의 이 생각이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과 차이가 나는 것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죠. 21세 때 한 번 기본 재산을 주는 것에 그치는 거죠. 그리고 50세 이후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돈을 주는 건데 이게 기본소득의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매달 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토마스 스펜서라는 분이 1년 후 그러니까 1797년입니다. 이분도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영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논문에서 공적위원회가 도시의 모든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가옥, 건물의 사용을 렌트를 하는 겁니다. 사용권을 경매해서 렌트를 하면 여기서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는 그 도시 정부가 운영비로 쓰고 그 중에 일부를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이 토마스 스펜서의 이 생각이 현대적 기본소득과 차이가 나는 것은 꽤 근접해 있죠. 모든 주민에게 동등하게 돈을 이제 매달 나눠주는 식이니까요. 이게 이제 도시 단위에 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하고 좀 다른 거죠.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분하고 토마스 스펜서라고 하는 분, 이 시기가 1796년하고 1797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당시죠. 이분들이 이렇게 돈을 일정 시기에 나눠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토지죠.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의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명분, 여기에 근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50년쯤 지납니다. 1848년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공산당 선언이 발표됐을 시기예요. 이때 이 조제프 샤를리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사회문제의 해법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이 도출된다 이렇게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전국적으로 이런 거죠. 전국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세 달에 한 번입니다. 세 달에 한 번씩 이분은 이제 획일적인 영토 배당금을 주자. 여기서 배당금이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영토 배당금이죠.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러니까 세 달에 한 번씩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토지를 임대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모든 토지를 건물 포함해서 이걸 이제 국가가 임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대가 나오겠죠. 렌트가 나오겠죠. 이 렌트로 이제 재원을 충당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분의 논의의 출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토지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 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이 토지의 사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모든 토지, 건물을 다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지대를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 절대적 필요를 충족하자. 절대적 필요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금액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닌 꼭 필요한 정도의 금액이죠. 이 금액을 지급하자. 충분한 소득을 공급해야 된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장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혁명적이죠. 사실은 이 시대가 1848년 이 시대가 그 발전 국가가 완전히 이제 꽃을 피우고 있었을 상황이었잖아요. 이 사적 소유권의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절에 이렇게 모든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소유를 국가가 장악하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책은요, 사실은 이게 이 조제프 샤를리에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저 벨기에 사람인데 거의 뭐 읽히지 않았다고 하고요. 인정도 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굉장히 혁신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이런 책이 공산당 선이 발표되었던 1848년에 제출됐다. 이 조제프 샤를리에라고 하는 분은 그야말로 기본소득의 그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기본소득의 최초의 종합적인 제안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회문제의 해법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언제라고요? 1848년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한 70년쯤 시간 여행을 합니다. 1918년입니다. 1918년이면 여러분 이게 언제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처럼 스페인 독감이 아주 창궐했던 바로 그 해이기도 하죠. 이때 이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분, 안녕하세요.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자유로 가는 길 이제 이런 그 책을 내놨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필품 구매에 필요할 정도의 소액을 제공하는 것이 노동하는 권리, 노동의 의무와 배치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대적인 기본소득론자들의 아이디어에 상당히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러셀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해입니다. 1918년에 이 데니스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요, 영국의 노동당 당원이에요. 이분이 이제 논문을 하나 내는데 여기서 국가 상여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본소득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가다가 보너스, 국가가 주는 보너스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죠. 국가 보너스. 그래서 국가 상여금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데니스 밀러에게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18년 역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 해입니다. 그 해에 국가 상여금 계획 이런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요, 모든 시민의 이게 도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보너스 받는 것은 모든 시민의 시민적 권리다. 그 도덕적 권리가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이 토지 그리고 공유 재산 이런 개념에 따라서 누구나 시민들은 상여금을 받을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주급을 주장을 해요. 주 단위로 무조건적인 이제 소득을 지급하자. 국가 상여금 지급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보세요. 1인당 GDP의 20% 수준이에요. 20% 수준이면 기초생계는 충분하게 보장될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틀런트 러셀의 아이디어하고 다들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럼 이 막대한 재원, GDP의 20%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모든 소득자들이,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료 내듯이 기여금을 내는 거예요. 컨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이 기여금을 내고 이 돈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 아까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영국의 노동당 당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1920년 당 대회에 이 제안을 했죠. 토론이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1921년 이 노동당은요, 이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은 거죠. 영국에서 이 기본소득 논의가 쭉 이어져 왔는데 영국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1921년에 이 주장을 거부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리포드 더글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보시기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1920년대죠. 1920년대 영국 경제가 전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의 과실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을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이란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또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리포드 더글러스가 국민 배당금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조지 콜이라는 분이 1935년에 사회배당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배당금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함께 쓰는데요. 아마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지 콜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35년쯤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1935년 이전이면 언제였죠? 프랑스 대혁명기였던 1896년 7년 기죠. 그때쯤 등장했던 개념은 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기본소득의 개념이었지만 용어가 달랐죠. 자, 제가 맥락을 다시 한번 쭉 짚어볼게요. 토마스 페인이나 토마스 스펜서는 돈을 나눠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조제프 샤를리에가 영토 배당금이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 국가 보너스라고 하는 이 국가 보너스죠. 국가 상여금 계획. 이제 이런 개념이 국가 상여금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배당금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리고 또 사회 배당금이라는 개념까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게 1935년쯤이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지 콜이라는 분은요,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분배돼야 하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사회 배당금으로 분배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1940년을 전후해서 기본소득론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합니다.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로 제임스 미드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하고 경제학자입니다. 제임스 미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 여사라고 하는 분. 이분들이 1940년을 전후해서 2차 세계대전 시기죠.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배당금이라고 하는 거,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다 무산되고 맙니다. 왜 그러면 1940년 전후로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나 모든 정당에서 자유당이라든지 모든 정당에서 이걸 다 거부했을까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사회보험의 원리가 유럽 각국에 보급이 됩니다. 특히 이제 1942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험의 원리에 기반을 둔 베버리지 보고서가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버리지 보고서와 경합을 했던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이제 복지국가의 논리입니다. 이 복지국가의 노선하고 기본소득 노선이 경합을 한 거죠. 그런데 복지국가 노선이 아주 압승을 한 겁니다. 국가의 노선으로 복지국가가 채택된 거죠.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채택이 된 것이고, 이 사회배당금이라고 하는 기본소득의 논리는 이제 완전히 시야에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1942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시대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시야에서 밀려났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살아나는가 하면요, 바로 1962년입니다. 1962년에 이 자본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이분은요, 우파 이제 기본소득론자로 칭해지는데요. 뭐 사실은 이분은 뭐 기본소득론자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자죠. 그런데 우파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할 만한 주장을 1962년에 나온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일부 언급을 하는데요. 그 약간 언급된 문장이 이렇습니다. 빈곤을 경감시키고 싶다면,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 빈곤, 이것을 경감시키고 싶다면, 왜냐하면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빈곤의 그 극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였거든요. 그래서 빈곤을 경감시키고 싶다면 가장 추천할 만한 제도는 복지국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1962년에 이제 미국의 복지국가 시대였죠. 위대한 중산층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복지국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폐지하자, 국가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비효율적인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 진정한 의미에서 빈곤을 경감시키고 싶다면 복지국가, 즉 국가의 복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소득세다,
이게 가장 추천할 만한 제도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이너스 소득세의 기본적인 개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그러니까 자산 조사를 했을 때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성까지는 다 메꾸어 주는 겁니다. 요즘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우파 진영 일부,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이 지금 꽤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그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이 기본소득 개념은 이 마이너스 소득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의 주장도 여기에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일정 기준선 소득이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선 이하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소득이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이하 인부는 수혜자가 된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그 중에 100%를 다 채워주든지 4천만 원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있죠. 자기 소득과의 차익. 그것에 뭐 절반을 메꿔 주든지. 오세훈 시장은 한 절반까지 한 메꿔 줘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연소득 2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란 기준에서 2천만 원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2천만 원의 50%면 1천만 원을 보태주는 식이죠. 이런 방식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 방식이고 오세훈 시장의 방식인데요. 이 주장의 원조가 바로 밀턴 프리드만인데,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거두이고, 그리고 레이거노믹스의 그 주역이죠. 이분은 이제 기존의 국가복지를 없애자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국가를 해체하자라는 거죠. 해체하고, 그리고 돈을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금액이 있죠. 이 보장 금액은 충분히 낮게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게 유지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근로 의욕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파 기본소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복지국가의 대체죠. 그래서 이 대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대체할 방안으로 마이너스 소득세를 제한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 시장국가의 단점이 뭐죠? 결점이 양극화와 불평등이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국민이 소비할 여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으로 최저소득을, 즉 마이너스 소득세를 보장해 주게 되면 가난한 사람의 소비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총 소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작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부는 기본소득만 나눠주면 되고요. 복지는 안 해도 되니까 작은 정부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우파가 꿈꾸는 세상이죠. 우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이런 시대로 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우파 기본소득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좌파 기본소득은 그럼 뭘까요? 제가 아까 그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주장을 펴었던 것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196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또 좌파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시 미국입니다. 기본소득은 무대가 역사적으로 처음에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어디서 나타났죠?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쭉 논의가 이어져 오다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영국의 총노선이 복지국가 쪽으로, 사회보장의 원리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쪽으로 정리가 되면서 기본소득 노선이 완전히 제압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그것에 억압되어 있다가 미국에서 1962년에 이제 기본소득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좌파 기본소득도 역시 60년대 후반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제임스 토빈, 여러분 토빈세의 토빈이라고 하는 바로 그 경제학자입니다. 제임스 토빈, 그리고 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좌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요. 여러분 1972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한 이 조지 맥거번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 맥거번 선거 캠프에 합류를 하십니다. 이 두 분이요. 토빈과 갤브레이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한 맥거번 선거 캠프에 합류해가지고 기본소득 공약을 여기다 포함을 시켜요. 기본소득을 이분의 맥거번의 공약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든 미국인에게
1년에 $1,000를 지급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주는 건데 $1,000인데 이 돈이요. 당시 1인당 GDP의 몇 %라고요? 16%나 돼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보셨죠? 앞에서 영국 사례를 보면서 그 1인당 GDP 한 20%까지를 주자라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죠. 국가 보너스 계획인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16% 이야기가 나옵니다. GDP에. 이 정도면 뭐 아마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또 1972년 그해 7월에 맥거번이요.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돼요.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7월에 선출됐죠. 그리고 이 8월 말에 이 기본소득 공약을 맥거번이요. 자진 철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토빈과 갤브레이스는 배신당한 거잖아요. 이 배신의 아픔이 무지 컸을 겁니다, 아마. 근데 왜 그러면 맥거번은 이걸 자진 철회했을까요? 이 기본소득 공약 가지고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지지를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철회가 되었고요. 이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도 이 기본소득 이야기는 좀 수그러듭니다. 별로 논의의 장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던 것이 이제 1986년에 다시 그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2004년에 이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가 창설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좌파 기본소득은 기존의 국가복지를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기존의 국가복지를 폐지하고 그걸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파 기본소득의 관점이고, 좌파 기본소득은 기존의 국가복지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기본소득을 또 주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진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니까요. 이 기본소득론자들 내부에서도 천양지차입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조금씩 달라요. 대체적으로 좌파 기본소득도 기존의 복지의 상당한 부분은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재원 마련이 안 되니까요. 상당 부분은 이제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 폐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원을 더 보태서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런 주장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좌파 기본소득론자들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니까 역사성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긴 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기본소득은 도입된 전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알래스카에 기본소득이 있지 않냐? 알래스카 배당금이죠. 자,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982년에 이 알래스카 배당금이 처음으로 시행됐는데요.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천연자원입니다. 석유에 근거를 둔 알래스카 연구펀드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 연구펀드가 투자를 하겠죠. 이 투자 수익을 주민들 모두에게 배당하는 겁니다. 1년 이상 거주하면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받는데요. 이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지급 금액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1년에 한 $400를 지급했는데 최근에는 한 $2,000까지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 $2,000면 어느 정도 돈인가 하면요, 이 알래스카 1인당 GDP의 3%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케네스 갤브레이스 등이 주장했던, 토빈과 갤브레이스가 주장했던 모든 미국인에게 1년에 $1,000 지급하자라고 했던 것이 당시 1인당 GDP 몇 %라고 그랬죠? 16%였잖아요. 16%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16%였는데, 자, 지금 알래스카의 그 배당금은 알래스카 1인당 GDP 몇 %라고요? 3%예요. 이 3%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죠. 이걸로는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기 어렵냐? 기본적인 최저 생계를 이 돈으로 유지할 수 없잖아요. GDP 3%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40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1982년의 일이죠. 자, 이게 좋은 제도였으면, 아주 모범적이었으면 지난 40년 사이에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이런 제도가 도입됐을 텐데,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알래스카에만 존재하죠. 이게 유일무이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래스카가 국가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지역이죠.
그래서 국가 단위로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알래스카라는 곳이 하니까 국가 단위에서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지역이지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기본소득 실험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진실이 많이 호도되고 있는 거죠. 사회보험국이 핀란드 우파 정부의 사회보험국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2,000명에게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매달 우리 돈으로 한 77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핀란드에서는 실업이 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겠죠. 실업급여는 꽤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실업급여를 이제 받고 그러고도 계속 실업 상태에 있으면 이제 핀란드에서 정부가 실업수당을 줍니다. 이 실업수당은 금액이 이제 크지가 않아요. 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장기 실업자들 중에서 2,000명을 뽑아서 이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한 77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제 실업수당을 받는 것 대신에 기본소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는 그룹과 기본소득을 받는 이 그룹 사이에서 누가 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즉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고용 의사를 정진시키는데 기존의 실업수당 방식과 기본소득 방식 중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본 거예요. 차이가 뭐죠? 실업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실업수당을 못 받는 건데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하더라도 기본소득은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제를, 가정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려고 했던 건데, 자, 결과적으로 고용의 정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받던 사람, 받는 군과 이 기본소득을 받는 군 사이에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2년 사이에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정신적, 경제적으로 좀 더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응답이 조금 높았을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실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명이라고 바른 이름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2016년 6월에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매달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우리 돈으로 3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78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꽤 이제 이 정도면 GDP의 뭐 한 20%, 25% 정도, GDP 한 25% 수준에 이르는, 그야말로 이 돈만으로도 그 최저한의 기초생계는 할 수 있는, 보장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정명으로서의 기본소득이고, 그래서 취지에 부합하는 거였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부결됐던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요. 일반 국민들도 뭐 일반 국민의 77%가 반대했지만 정치인들은 거의 100%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스위스 민주주의가 거부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과 이제 논리를 하나씩 검토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그 최초의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프 샤를리의 1848년 공산당 선언이 출간됐던 1848년부터 따져보면 이 조제프 샤를리 때부터 따져본다면 몇 년이 된 거죠? 170년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170년 넘는 동안에 이 기본소득 담론의 이 논리적 기초는 바로 토지였죠. 토지는 공동의 재산이다. 인류 공동의 재산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담론이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
1848년 그 시대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했던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엄청났거든요. 1848년쯤이면요. 사실은 그 영국 런던 시민의 3분의 1이 극빈층이었을 정도로 이 빈부격차가 심했거든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토지에서 나오는 그 렌트를 가지고 모든 국민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고 혁신적인 거였죠. 굉장히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소득 담론의 기초, 그러니까 공유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그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렌트를 이거를 활용하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기여금, 그러니까 소득세, 이런 각종 기여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현대적 기본소득론자들은 토지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왜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돈은 아주 소액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득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련해서 이 돈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이죠. 그리고 각 개인에게 개별성입니다. 각 개인에게 줘야 돼요. 가구 단위로 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아야 됩니다. 뭐 돈 줄 테니까 나중에 일해라. 뭐 이런 조건 아무것도 안 달아요.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거죠.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금액입니다. 충분한 돈을 줘야 돼요. 이걸 뭘로 주느냐?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현금으로 안 주면 안 돼요. 뭐 현물, 서비스나 물건으로 주면 안 되고 오로지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 충분성 요건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론자들 내부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정통 기본소득론자들은 충분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액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는 아니 이게 충분하게 지급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재원 마련을 못해서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충분성 요건은 빼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이 충분성 요건을 기본소득론자들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충분성은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그리고 현금성 이 5가지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충분성 요건은 이제 빼버렸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줘야 되는데 이 보편성도 아니 전 국민에게 다 돈을 주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와 이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일부 인구, 뭐 청년, 아동 이렇게 일부 인구에게 국한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것도 이것도 보편성이라고 인정하자. 범주 내의 보편성 아니냐. 그래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후퇴하는 거죠.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기본소득 담론의 그 논리적 기초에서 본질적인 철학이 뭐냐? 본질적 철학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푼돈을 준다라든지 일부 국민에게만 주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 즉 물질적 자유가 구현이 되느냐? 이런 반론에 지금 이제 부닥칠 수 있는 거죠.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론자들은 10명이면 10명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자, 어쨌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전체의 공동자산, 즉 토지 등의 공유부, 그리고 또 소득세를 정세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마련했어요. 마련한 거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련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 이걸 가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현금으로 똑같이 분배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사회 보장, 즉 보편적 복지죠. 여기에 비해서 이게 더 진보적인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 사회 보장에 비해서 저는 이게 덜 진보적이다. 이 아이디어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게 윤리적 철학적 기초로서
구성원 모두에게 인류의 공동 자산을 똑같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170년 전이나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는 이게 진보적이었지만 지금 들어와 보면 지금은 이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 논리가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는데 왜 170년 전에 그 논리를 지금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덜 진보적인 거예요. 제도의 성능 이것도 훨씬 떨어져요. 왜 이걸 가져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제가 이제 이런 반론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기본소득 굉장히 자주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거 뭐 정치적 의제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복지국가 운동이 주류였고요.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의가 10년, 15년 전에 이 논의가 한참 꽃을 피웠지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는 극소수의 그 뭐 학술적 논의 그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쯤이었죠? 그렇죠. 바로 2016년 전후 시기입니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이 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2016년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전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인데 그럼 기존의 복지국가는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다. 이런 주장이 서서히 이제 확산되다가 이재명 지사가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논리인데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시 말해서 디지털 경제가 이제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인터넷 디지털이 굉장히 그 ICT를 통해서 확산됐잖아요. 이 플랫폼 경제죠. 이렇게 진전되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전통적 노사관계는 회사에 고용주가 있고 그리고 고용된 사람이 있죠.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노사가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을 고용주가 보험료를 내는 방식으로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노사관계인데 지금 보니까 플랫폼 경제에서는 아니, 사장님이 안 계시네. 아니 그리고 노동자들도 자기가 반쯤은 사장님이고 반쯤은 자기의 고용주고 반쯤은 노동자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노사관계에 기반을 두었던 이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이 작동을 안 해서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이제 안 된다. 기본소득을 쫙 나눠주는 게 그 해법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장차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아니, 무슨 수로 이걸 뭘 해보겠냐. 방법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 노동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체제는 작동 못한다.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죠. 일자리가 실제로 없어진다면. 세 번째로는 이 복지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사실 지금 복지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지의 종류도 너무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와 이게 비효율적이네. 이건 주로 이제 우파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가복지를 철폐해버리니 훨씬 더 편하겠다. 자,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복지국가 체제가 더 이상은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의 이제 불가피성을 이렇게 설파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복지국가 체제를 포기한 나라가 없어요. 특히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어떤 나라도 그렇죠.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기존의 복지국가들은 기본소득 도입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이 이유를 제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경제의 진전, 고용의 불안정성, 이걸로 인한 노동시장의 조건 변화, 맞아요. 조건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가 능동적이고 제도적으로 대응하면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 토대가 변하고 고용관계가 변하는 데 따라서 복지국가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이 사회보험제도가 고용보험 같은 것이 이 전통적 고용관계의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작동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요, 우리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분들, 이 플랫폼에 고용돼서 플랫폼에서 그 생활을 영위하는 이분들도 이제는 이 보편적 복지가 다 끌어안는 방식으로 지금 전국민 고용 안전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공포 마케팅이고요. 진실이 아니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게 되면 기존의 일자리 중에 상당한 부분은 없어지는 걸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자리에 이동이 있어야 되겠죠. 기능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고용구조의 변화, 이게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무정부적인 기본소득의 송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을 쫙 나눠줘버리면,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나요? 없죠. 국가가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재정적 여력이 없으면 이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책임성 강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정책이라든지 능력을 배양하고 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제공한다라든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 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가 더 간절하게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또 세 번째로 복지국가가 행정, 이 복지 행정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기본소득 쫙 나눠주고 말아야지. 이게 이제 그 신자유주의자들, 우파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요, 국세청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몰라요. 전산 시스템이 발전하고 오히려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지 행정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복지의 상담이라든지 사회 서비스 분야에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비효율 때문에 폐지하자라고 하는 복지효과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다. 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면서도 복지국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이게 이제 이재명 그 경기지사 같은 분의 주장이죠. 아니 복지국가 그대로 하시고요. 기본소득은 그냥 쫙 나눠드릴게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사실은 더 나빠요. 왜냐면 이거는 거짓말이거든요. 기본소득의 정통 담론보다 훨씬 나빠요. 기본소득의 정통 담론은 복지국가를 대체하는 건데요. 복지국가를 기본소득 국가로 사실은 본질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복지국가를 더 강화하는데 기본소득 지급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민을 사실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치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은요, 작동 원리가 아예 상충이 됩니다. 아예 달라요. 다른 것을, 작동 원리가 다른 걸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데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재정 지출을 놓고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놓고 기존의 보편적 복지의 확충이냐 기본소득으로 가는 거냐를 놓고 경합을 해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그래서 복지 필요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충분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작동 원리가 아예 다르죠. 작동 원리가 다른 것을 함께 묶어놓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원을 놓고 작동 원리가 다른 두 곳이 서로 돈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우리가 완성으로 가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이 기본소득 때문에 방해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 복지 효과가 너무 낮아요. 보편적 복지는 누구라도 실업이나 질병이나 산재 같은 이런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각종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충분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업을 당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한 달에 160만 원에서 198만 원까지 지급이 되죠. 선진국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GDP에 10%짜리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이게 연간 200조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200조 원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면요. 한 달에 32만 원 돌아가요. 200조 원이 32만 원밖에 안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10조 원을 가지고 한 달에 160만 원에서 198만 원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바로 사회보장의 보편적 복지의 원리이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의 현금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충족했냐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는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기본소득은요.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 경제 효과가 너무 낮아요. 이 보편적 복지는 경기가 침체되었죠. 어렵죠. 한계 소비 성향이 큰 경제적 약자들에게 돈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이분들은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돈을 다 써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이게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고용보험도 작동하고 공공부조가 작동해가지고 정부에서 가계로 재원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되는 재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경제효과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은 어때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요. 고소득자들도 돈을 받아요. 이분들은 돈을 안 쓰죠. 그래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똑같이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더 나중에 커지는 이런 효과도 이런 부작용도 생기는 거죠. 경기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소득은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아주 작다. 경기 조절 기능은 아예 없다. 이 기본소득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복지 효과가 낮고 경제 효과도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아주 작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소득은 획일적인 평등급여잖아요. 근데 보편적 복지는 형평급여거든요.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훨씬 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위험에 처한 약자들에게 지금 이제 복지가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복지 중에서 한 100조 원 정도를 빼와 버려요. 빼가지고 이걸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기존의 복지에서 한 100조 원을 빼와. 그리고 100조 원은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 그래서 똑같이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 기본소득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가짜 기본소득을 좀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반 명사로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 주는데 필요한 현금 지급은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이 하기가 쉽죠.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명사로서의 기본소득 대신에 일반 명사로서의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5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게 기본소득인데 이리로 가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존의 복지는 또 복지대로 더 잘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진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시는 모든 기본소득의 작품들
이게 대부분 다 기본소득의 5가지 요건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른 이름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가짜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가짜 기본소득이요, 푼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돈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완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본소득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완전 기본소득은요, 기본소득 담론의 취지를 가장 잘 달성하는 겁니다. 실질적 자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려면 이 정도의 돈을 나눠줘야죠. 바로 GDP의 25%예요. GDP의 25%를 똑같이 나눠줬을 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GDP가 2천조 원이니까 25%면 500조 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500조 원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2021년 올해 정부 예산이 550조 원이잖아요. 정부 예산에 버금가는 돈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마련하면 이제 한 달에 80만 원씩을 나눠줄 수 있어요. 전 국민에게 80만 원씩. 80만 원이면요, 이 기초생계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마련하기가. 그래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도입합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완전 기본소득은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단은 부분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게 중간 전략인데요. GDP의 10 내지 15%를 나눠주자. GDP의 10%면 200조 원이고 15%면 300조 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나눠주면요, 한 달에 5,200만 국민 모두가 월 32만 원에서 48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 국토 보유세로 연간 15조 원 내지 20조 원을 걷재요. 이걸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한 달에 국민 1인당 얼마 받는가 하면요, 2만 4천 원에서 3만 2천 원. 그러니까 3만 원 내외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30만 원이나 4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3만 원이나 4만 원을 2만 원, 3만 원, 4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기본소득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나눠드리면서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걸 갖고 기초생계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한 달에 2만 4천 원으로 무슨 수로 기초생계를 해결하겠어요? 푼돈이잖아요. 이 푼돈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닌 거죠.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의 로드맵인데요. 경기도 로드맵 한번 보세요. 첫 해에는요, 이게 15조 원도 아니에요. 원래 이분이요, 국토 보유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간 한 15조 원 정도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2만 4천 원 돈 남짓 3만 원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세요. 첫 해에는 7.8조 원만 걷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15조 원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31조 원 걷는 거예요. 31조 원 걷으면 한 달에 한 5만 원 나눠주는 거예요. 31조 원을 걷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200조 원, 300조 원 가는데 이거 꿈 같은 이야기고요. 이건 뭐 본인의 의사도 없고, 좌지간 본인은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까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죠. 왜? 한 8조 원이나 한 15조 원 정도는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푼돈을 이제 모두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실질적 자유가 구현될 수 없잖아요. 이거는 푼돈 기본소득은 그래서 가짜다. 자, 이렇게 늘 말씀드린 거고, 국가의 미래를 오히려 망친다. 왜 망치느냐? 아니, 이 10조 원이든 15조 원이면 이거면요,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달성할 수 있는 돈인데 이 돈을 기본소득에다가 써버리면 보편적 복지에다가 쓸 돈이 없잖아요.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꿔야 되는데 그 돈을 여기다 갖다 써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의 미래를,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 제가 정치 포퓰리즘이다. 제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푼돈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사실 정세 같은 걸 안 하더라도 1년에 10조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보편적 복지를 확충하는 걸 포기해버리면 이 복지의 자연 증가분이 있거든요. 고령화 속도에 따라서. 여기에서 돈을 일부 빼면 뭐 10조 원 마련하죠. 이 돈으로 10조 원을 가지고 한 달에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16,000원씩을 5,200만 국민에게 나눠줘 보세요. 그럼 10조 원 이게 나눠줄 수는 있죠, 뭐.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한 달에 16,000원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용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나 16,000원 안 줘도 되니까 제발 좀 고용 안전망 그 10조 원으로 만들라.
그 돈 가지고 애들 보육, 교육 좀 제대로 해라. 아니, 의료 서비스 좀 내시로 해라. 이런 비판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보편적 복지하고 이게 경합을 해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조 원 정도는 동원해가지고 여기다 돈을 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국민 고용 안전망 확충이라든지 이 사회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충돌을 합니다. 자, 또 하나가요. 연령별로 구획하고 차별을 짓는 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특정 인구나 특정 집단, 특정 계층에 국한해서 현금을 지급하면 이게 기본소득이 아니에요.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차별성의 원칙, 무조건성의 원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이 기본소득이 아니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에게만 주면 장년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줘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 요건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금 1년에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실제로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소득이나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뭐 청년 지원금 조례, 청년 지원 조례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뭐 조건을 달아서 청년 수당 조례라고 하든지 해야지. 기본소득이 아닌 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마치 일반 명사처럼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이런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정치 포퓰리즘이다. 제가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정명이 바란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수혜 대상을 청년만 따로 딱 떼어낼 경우에는 바로 뭐죠? 이 기본소득의 보편성 요건에 어긋나죠. 자, 그런데요. 또 이 야당 일각에서는요. 청년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1야당, 뭐 제2야당 이런 데서 취업이 안 된 청년이나 안전망에 들지 못한 그 취업 청년 있죠. 취업한 청년인데 뭐 아르바이트 청년이다. 이분들은 사회 안전망에 지금 사각지대에 빠져 있잖아요. 아예 취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부모가 가난한 사람들만 또 골라서 주자. 그러니까 가구 소득 하위 70%에만 주자.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에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1야당하고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요건을 어긴 거죠? 보편성 요건뿐만 아니라, 그렇죠, 무조건성의 요건을 어긴 거잖아요. 조건을 달면 안 되죠. 뭐 소득 하위 몇 %, 뭐 일을 뭐 하니 안 하니 이런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기본소득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를 자꾸 기본소득이라고 지금 우기는데요. 이게 지금 모두 다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말,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일종의 수당이잖아요.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이니까 수당인데, 이거 대신에 보편적인 청년 고용복지정책을 저는 채택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정책은요,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러면 무상 등록금, 학생수당, 그리고 무이자 수준의 학생 대출, 이게 패키지로 제공되면요, 대학생들은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죠. 취업을 원하면 누구라도 전국민 고용 안전망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럼 취업할 때까지는 직업훈련 받고 취업 알선, 그리고 또 취업 수당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라도 어떤 문제도 없이 평생에 걸쳐서 이 청년의 그 고용과 복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못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대상자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이 청년 고용 복지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스웨덴도 하고 있고 독일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정세를 하자.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지금 세금 내자로 겨우겨우 마련한 돈을 가지고 청년 고용복지에 쓰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실제로 현금을 쭉 나눠준다면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우리는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정책에다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가짜 기본소득인데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쫙 나눠준 경험이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받잖아요. 국민들은요, 재난으로 어려울 때 정부가 돈을 나눠주니까 와, 이거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적 지지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기본소득이 아니죠.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이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10만 원 나눠드린 거, 이거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과 무조건성 원칙, 개별성 원칙에는 부합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주고 마는 거기 때문에 정기성은 없죠. 10만 원 갖고 무슨 이게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자유를 누리게 합니까? 충분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소득이 아닌 거잖아요. 기본소득이 아닌 거는 그냥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야죠. 이거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한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비난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농민기본소득이에요. 이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내신 건데요. 이 경기도가 지금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을 해야 돼요. 제정을 못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제정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지금 마련됐습니다. 예산 마련해놓고 지금 이제 도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이제 마련하기로 지금 이제 약속을 하고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놓은 거죠.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농민들에게 지급할 거다. 5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죠. 농민만을 또 구획하는 거, 이건 보편성 요건에 어긋나잖아요. 충분성 요건과 보편성 요건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농민기본소득이란 말은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가짜 기본소득이죠. 그러면 무엇이 증명이냐? 바른 이름 농민수당이죠. 농민수당이라고 해야죠. 지금 뭐 전라남도 해남군이라든지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 지금 조례로 지급되고 있어요. 이거는요, 농촌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고 중소농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린 뉴딜을 위해서도 농민수당은 필요해요. 그러면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을 하게 하고, 이 앞으로 농민들이 농촌과 농업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답례로서 국가가 농민수당을 주는 거죠. 국가가 수당을 집행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농민수당이 그렇게 보면 정명이죠. 올바른 이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은 다른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인데요. 이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뭐 했죠? 농민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그 다음에 또 뭐였죠? 푼돈기본소득이었죠. 자, 푼돈기본소득. 그렇죠? 자, 푼돈기본소득 첫 번째. 두 번째가 청년기본소득. 세 번째가 재난기본소득. 네 번째 농민기본소득. 이 네 가지가 다 이재명 지사의 창작품들이에요. 다 공통점은 뭐죠?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정명, 바른 이름이 아니라 가짜 기본소득이다. 자, 이 가짜 기본소득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기본소득 담는 거 무관하고 정치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일부 인구만을 대상으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푼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년 기본소득도 푼돈입니다. 돈 조금 들여요, 지금. 그 농민 기본소득도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데 조금 들여요. 그리고 푼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간 뭐 10조 원, 20조 원을 재정으로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부분 기본소득의 한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이 돈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힘을 가진다면 아마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은 이 정도의 돈, GDP의 0.5 내지 1%는 마련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알래스카에도 알래스카 그 GDP의 지역 GDP의 그 3% 수준이잖아요. 0.5 내지 1%는 뭐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요,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경합적으로 방해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겁니다. 경합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짜 기본소득, 이 정치 포퓰리즘을 대한민국의 정치 과정에서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지금 비디오 열어주신 여러분들께서 네,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네,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강연 시간이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기본소득의 허구성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아주 지적도 해주시고 네, 허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논리로 이 기본소득 논리를 깨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송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한 80분에 육박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교수님께 전달드리면 교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질문을 하려고 막 많은 분들이 질문 내용을 보는데 그 와중에 교수님께서 바로 보시지도 않으셨는데 강연 내용 중에 이게 정답이 다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교수님 질문하려고 질문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시고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셨던 질문 중간에 중단을 하셨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몇 개 좀 질문을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우리 희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본 이렇게 오래되었을 줄은 제가 미처 못했어요. 혁명전쟁 전염병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현재의 상황과 요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현재의 어떤 상황과 비교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와 빈부격차 그리고 자본의 불평등과 이 상황이 1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어떤 좀 비교를 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네. 1929년 그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했잖아요. 그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1920년대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시기에 경제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10년 만에 대공황으로 다시 또 세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복지국가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 수성자본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복지국가가 설계되기 시작했고, 1942년 베브리지 보고서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복지국가 시대를 쭉 이제 열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 1920년대 시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기가 닮은 데가 있죠. 그동안에 신자유주의 우리가 30년을 살아오면서 최소한 그 2008년 그 세계적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 신자유주의 한 30년 동안에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발전했는데 함께 양극화와 불평등도 커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1920년대와 그리고 최근 우리가 살았던 한 30년 동안의 세월이 거의 이제 비슷하게 닮은 데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였습니다. 수성 자본주의, 그 복지국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지국가 자본주의 시대예요. 복지국가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아니, 복지국가라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은 진짜 복지국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복지국가의 길을 거의 포기했고,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국가의 문턱에서 지금 초입에 딱 들어서 있는 복지국가의 초기당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나라는 그러면 복지국가를 잘하고 있나요? 있죠. 북유럽입니다.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은 비교적
경제 성장을 달성을 잘했으면서도 분배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그 성공 사례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특히 독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대륙에서는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많이 이제 배웠어요. 우리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배워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국형의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되는 그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본소득이 해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에도 기본소득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스웨덴의 모든 주요 정치 세력이 기본소득을 다 비토했잖아요. 심지어 노동당마저도 기본소득을 이제 반대를 했던 거였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니까 또 기본소득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해법이 아니라 우리 해법은 북유럽식의 보편적 복지국가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희영님께 좋은 답변이 됐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이제 깨어에 의해서 기본소득이 비판을 받자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지우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우고 기본소득의 개념을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일부 정치인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때는 뭐 복지바우처 등등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런 꼼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 기본소득이라는 예를 들어서 노동은 소유한 로봇이 하고 소득은 인간에게 뭐 지급하는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용어가 슬슬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아마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고 그 실제로 로봇 이야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로봇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업 현장에서요 대부분의 그 노동은 사실은 로봇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세 한 가지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이제 이 로봇이 앞으로 더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봇에 인공지능이 탑재돼 가지고 로봇의 능력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아마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텐데, 자, 먼 훗날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로봇은 인간의 통제와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로봇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또 사람의 새로운 노력이 또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또 노동력,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로봇이 일하고 사람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건 그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로봇을 가진 회사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로봇에다가 세금을 매기면 안 돼요. 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번 기업에게 세금을 더 매겨야죠. 기업의 세금은 기업의 소득세인 법인세가 있잖아요. 법인 기업의 법인세가 있고 그리고 그 법인 그 회사에 유보한 투자하기로 하고 유보한 그 이외에는 이걸 배당을 하죠. 그럼 배당을 받은 사람은 또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에 대한 또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맞아요. 그건 저는 찬성해요. 한데 로봇 자체에게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소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로봇을 도입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스마트 공장 만들자고 문재인 대통령을 외치고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스마트 공장, 로봇 공장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거 뭐 그다 세금 매기면 로봇 도입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멍청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봇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로봇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번 기업과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누진적인 소득세를 매기는 게 이게 합당한 복지국가의 정세 방안이죠. 네, 좋은 답변 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참여하신 분 중 심나나다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주창하고 있는 어떤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공산주의적 사고가 많아요.
그러면 민주국가의 구성원인 우리 민주 시민들이 국민 주체적으로 어떤 이런 기본소득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실행하기가 좀 어렵다면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그 이념적으로 우리가 경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주의가 됐든 그 주의가 실질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 정진에 기여한다면, 사회 구성원 절대 다수의 행복 정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행복 정진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어떤 이념이든 어떤 방법이든 저는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든 무슨 주의든 뭐 그걸 떠나서. 그런데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 정진, 행복의 총량적 정진에도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행복 정진에 더더군다나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말씀 그 취지 그대로 이게 무차별적인 그 획일적인 평등 분배란 말이죠. 근데 이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인 평등 분배라는 것 때문에 아마 공산주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아주 천박한 공산주의라고 친다면 만약에 아주 천박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게 네이밍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무차별적이고 그 획일적인 평등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낡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산주의라는 말을 붙이면 오히려 저는 공산주의는 모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산주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사실 무관한 개념인 것이고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평등 현금 급여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진보성이 높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했거나 살아가다가 복지가 필요한 순간에 그걸 충분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필요가 없어지면 오히려 납세자로서 다른 사람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거나 살아가면서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가 필요했을 때 그것을 충분하게 향유하는 권한을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도록 해줘 보세요. 그러면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누가 더 높겠어요? 저 같은 안정적 직업을 갖고 있는 교수가 더 높겠어요? 택배 기사가 더 높겠어요? 택배 기사님이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그분이 보편적 복지로부터 혜택을 받을 일이 더 많죠. 근데 기본소득은요, 저나 그분이나 똑같이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획일적인 거잖아. 우리는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지급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주는 쪽으로 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뭐 기본소득이 공유부, 공유재산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자, 저는 다 찬성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더 걷자, 그리고 종부세 더 걷자, 다 좋아요. 왜? 우리 돈을 더 필요로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걷은 돈을 가지고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데 써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재원은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보편적 복지국가의 완성을 위해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자유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이 돈을 써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지금은 보통 이 기본소득이라는 뭐 개념이나 복지라는 개념이 지금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국민 주체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또 어떤 대안들은 혹시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 복지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큰 집이 있어야 돼요. 복지국가라고 하는 집이 없이 국민들 보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복지를 하자 그러면 그거는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고 외풍이 불게 되면 무너져요.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어떤 이 방패막이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자생적으로 복지가 지역적으로 막 흩어져서 이루어지다 보면 지역 간에 그룹 간에 복지의 이 불평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바로잡아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큰 이렇게 이제 울타리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세계화에 대항하는 지역화의 개념에 따라 가지고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생적인 아래로부터의 복지 여기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마을 공동체도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마을 공동체, 지역화 이런 개념은요, 미래 코드거든요. 이 미래 코드하고 중앙 집권적인 기존의 복지국가의 코드가 저는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될 복지국가의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에 지자체들이 뭐 이제 어떤 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떨어지는 어떤 그런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청년 기본 소득이라고 얘기를 했던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소득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수당이라고 수당이라고 얘기해야 하지 않나요라고 어떤 이제 용어에 대해서 우리 김윤아님께서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농민 이렇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그 현금을 지급하는 거는 이거 수당이거든요. 그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아동 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수당이 있죠. 노인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장애인 수당은 우리가 장애인 연금이라고 부르고 있고 노인 수당은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름 우리가 그렇게 붙인 것이지 사실은 장애인, 노인, 아동에게 우리가 사회수당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건을 사실 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인가 하면 인구학적 조건입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인구, 아동이라는 인구는 소득 창출 능력에 제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을 이렇게 제공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수당으로서 기본적인 수당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 연령군에 속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장애인은요, 3급 이상의 뭐 중증 장애인이라야 된다는 조건이 또 붙는 거잖아요. 이런 인구학적인 특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농민수당은 이 인구학적 특성과 무관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과 지금 농민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줘야 될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이든 얼마든 돈을 이제 드리는 걸 우리가 농민수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청년에게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수당을 줄 수 있냐? 저는 청년에게도 수당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청년에게 어떤 조건을 달아서 과연 수당을 줄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스스로의 노동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청년은 배움을 추구하는 시기거든요. 배움을 추구할 때 드는 모든 돈은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해주고 있죠. 유럽 복지국가들은. 그리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을 받는다라든지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알선 받는 과정에서 생활비를 줍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을. 그게 바로 청년 구직 수당이에요. 이런 수당을 주죠. 청년 구직 수당은 이게 말이 돼요. 청년이 구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업할 때까지 그 청년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당의 이게 취지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에 없냐? 있어요. 우리나라가도요 청년 구직 수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이게 금액이 한 달에 50만 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8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올리자고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간도 6개월이 짧아요. 한 1년도로 좀 길게 하고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좀 내실화 있게 하자. 이거를 하려면요.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우리 정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 좀 더 냅시다라는 이야기를 한과 동시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돈을 가져다가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이 한 달에 얼마씩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해버리니 제가 비판을 하는 거죠. 지금 교수님 시간이 짧긴 했는데 좀 여러분들께서 지금 열띤 질문들을 또 해주고 계셔서 몇 가지 좀 한 두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 요건에 충족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5가지 요건에 충족한 기본소득을 성공시키는 지금 현 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교수님? 그 5가지 요건은 이제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네. 기본소득 그 네트워크에서 네.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다섯 가지 요건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소득론자들의 이야기예요. 아,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최근 몇 년 전에 이 충분성 요건을 빼버렸습니다. 충분성 요건을 빼버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려면 완전 기본소득은 GDP의 25%를 써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500조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을 못 하겠으니까 그럼 부분 기본소득을 하자. 부분 기본소득은 GDP의 10 내지 15%인데 그러더라도 GDP의 그 10 내지 15%는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우리 예산에 GDP가 우리 2천조 원이니까 200조 내지 30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 200조 원을 마련하는 걸 해보자. 그럼 100조 원은 기존의 복지에서 빼내고 100조 원은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서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주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본소득 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아이디어 수준에서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라도 하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다. 또 할 의사가 있거나 이걸 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 이런 나라도 전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드리겠는데 요거는 좀 재밌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른바 가짜를 주장하는 정치인 포함 학자들과 교수님 사이의 대화는 보통 어떻게 말이 나는지 궁금하다고 박성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화요? 네. 대화할 기회를 안 주고 있죠, 지금. 지금요, 이 나라가 저는 아주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도 지금 이걸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는데 이 논쟁을 키워야지 왜 덮습니까? 누가 무서워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토론할 기회를 안 줍니까? 토론할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이걸 덮어버려요. 왜 민주당이 이걸 토론할 기회를 안 만들어줘요? 그리고 언론에도 저는 굉장히 유감이 많아요. 왜 언론이 이걸 왜 공개적으로 왜 토론에 안 붙입니까? 이게 마치요 무슨 그 진보의 내부 논쟁, 진보의 분열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진보의 분열이 아니고 더 나은 현실적 진보를 찾기 위한 공론의 과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거쳐야죠. 아까 제가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영국에서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소득이 주로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이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까지 그 노동당과 그 주변의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 속에서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안 한다라고 당 대회에서 거부했잖아요. 왜 민주당은 그걸 안 합니까? 토론에 붙여가지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가지고 입장을 정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소득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지금은 기본소득을 거론할 때가 아니니 기본소득은 당분간은 거론하지 않고 우리 노선은 복지국가라고 정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쉬쉬하고. 이게 지금 국민의힘보다도 못하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토론이라도 하더만요. 내부적으로. 누가 무서워서 못하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누구 무서워서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토론을 해야죠. 그리고 언론과 방송에서도 건강한 토론의 공간을 허용해 줘야죠. 지금 누구 무서워서 다 지금 문 닫아버리고 있잖아요. 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신랄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알려줌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의 허구와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우리 이상희 교수님의 강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연해주신 이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좋아요와 구독 또 많이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라이브 하실 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오늘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내용들을 또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상희 TV 많이 구독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줌 시리즈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트위터하고 또 페이스북 계정도 곧 생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려줌 시리즈면 향후 이상희 교수님 또
오늘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시면 또 다음에 또 교수님 한 번 더 모시고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될 많은 시리즈들이 있을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포럼 플랫폼을 저희가 또 계획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끝으로 교수님도 뭐 말씀하실 거 많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알려줌 시리즈 첫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복지효과의 길을 꾸준히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이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공부해서 이게 어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함이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배워야죠. 지금 당장은 기본소득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또 언젠가에 또 가서 토론해서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논의의 장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비판적으로 늘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무슨 뭐 기본소득에 무슨 원한이 맺혔겠습니까? 제가 기본소득을 왜 반대하겠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복지국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국가의 경제복지체제를 지속 가능하도록 지금 꾸미는데 우리가 국력을 다 모아야 될 이 상황에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상충되면서 오히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그런 역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은 기본소득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기본소득을 제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럼 이런 논의도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토론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개방적인 논의의 장이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효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제가 간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또 님이 함께 하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고 조만간 또 트위터 페이지와 페북 작업 중이시고 곧 오픈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그리고 이상희 TV 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저희 알려줌 시리즈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회 MC였으면 오늘 첫 시간 저도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미숙한 진행에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팬 모두 안전하게 오늘 하루도 즐겁게 그리고 또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지금까지 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언뮤트 하시고 인사 나누실 분들 인사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